지난 미국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미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한 데에는 미국의 기술기업, 혁신 기업들의 힘이 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산업혁명은 2차 산업, 즉 석유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화에 나오는 신기술은 죄다 중력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로켓을 쏘아 올려서 우주로 떠나는 영화라든가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호버크래프트, 공중부유 자동차, 자기부상열차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은 뭘까요? 우버, 타다, 우버이츠,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들이거든요. O2O, 온디맨드 같은 좋은 신조어로 포장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들은 전통산업을 다시 부활시킨 것에 불과할 수 있죠. 어쩌면 과거부터 있어왔던 인간의 행동들을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개인화시켜준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유통과정을 줄여주는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제 혁신이라 부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혁신이 아니고 다 구라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 영상을 한번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도 타다에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났죠. 우버가 우리나라에서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럽에서도 소송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 사는 게 다 똑같거든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면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지를 않거든요. 지난 미국 영상에서 미국 같은 경우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서 트럼프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배달일이나 운전일 같은 1, 2차 산업 위주의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자리가 많습니다. 우버나 우버이츠 같은 게 대표적이죠. 제 친구 한 놈도 미국에서 MBA 나와서 LA에서 우버 기사 하면서 놀아요. 그거 가지고도 어느 정도 생활은 되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비슷한 경향인 것이죠.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기에 조커나 기생충 같은 작품들이 상을 거머쥐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생충은 이런 면들을 데칼코마니 형태의 대칭 구조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갑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이를 지하실과 거기서 살아가는 가정부 가족들로 반지하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사기를 치면서까지 부잣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돈 벌어 먹으려는 송강호 가족들로,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있는 조효정네 가족들로 아주 가볍게 아주 쉽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다층적인 데칼코마니 구조를 통해서 말이죠. 이선균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도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매사에 선을 딱 잘 지켜.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아직 왜 선을 넘어오는 걸까? 그러게. 데칼코마니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선 말이죠. 왜 자꾸 선을 넘는 걸까? 매사의 선을 딱 잘 지켜. 이런 대사를 끊임없이 던지죠. 엄마 조효정도 소개를 통해서만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믿음의 고리라는 선을 그은 채 말이죠. 그렇게 자꾸만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 소개로 연결.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일종의 뭐랄까, 믿음의 벨트? 어찌 보면 이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블로그 후기, 댓글 후기 같은 남의 소개를 통해서 맛집을 찾아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생하는 거죠. 하지만 이는 결국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입니다. 근대화가 되면서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며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형태의 신분이 남습니다. 과거 옛날에는 벙어리 삼룡이, 백치 아다다 같은 사람도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어느 집에 어떤 애들이 사는지, 그 집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서로서로 다 알고 살았어요. 얼굴을 알고 사는 사이이니까 실수나 잘못을 해도, 얼굴이 못생겼거나 머리가 좀 모자라도 당연히 어느 정도 용납이 됩니다. 과거는 신분제가 있고 낙후된 세상이었지만 물질이 부족한 만큼 인간은 인간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발전했고 자본주의 역시 함께 발전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인간은 소비를 시작합니다. 소비에 소비를 거듭하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점점 소외되게 됩니다. 파편화되고 부품화되고 대상화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사람,
누구 집 둘째 딸이 몸이 아프다 등의 공동체 내에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알고 나누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옆집도 누가 사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엘리베이터에 아파트 옆집 사람이랑 같이 타면 어색합니다. 왜냐면 친해야 되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계급제도는 사라졌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과 선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옆집 애가 몸이 아프거나 머리가 모자라면 내가 아는 사람이니 나 역시 마음 편하게 보살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 모르는 사람이기에 무섭습니다. 불편합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못생긴 것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싫습니다. 소비하고 싶지 않은 상품입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격리시켜야 합니다. 감시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기생충 취급하고 박멸해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여전히 길 가면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사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단순히 인사하는 게 좋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에게 리스크를 줄이고 더 안전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인사하고 아는 체 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혼자서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오늘날의 세상은 과거의 자본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신자유주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은 이제 개인의 책임입니다.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겁니다. 사기당하면 네가 멍청해서 당한 건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합니까? 네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야 되죠. 너와 나의 선이 구분되고 네가 그 선을 못 넘어가게 만들어야 감히 네가 나한테 기생하는 것은 꿈도 못 꿀 테니까요. 그러니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계급이 되어야 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 되니까요. 이런 기생충 같은 것들이 아예 안 보여야 내가 더 편안하죠. 그러니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계급이 되어야 하죠. 근데 문제는 계급이란 건 없어졌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 심리적 계급, 심리적 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기생충 같은 것들이 아예 안 보여야 내가 더 편안하죠. 그래서 제거하고 박멸하고 혐오하고 대상화합니다. 그것도 자본주의적으로 효율적으로 박멸해 나갑니다. 가난한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면 선을 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선을 못 넘어서 기생하지 않으면 죽을 테니까 상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상대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그 선을 넘어가서 기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발전하면서 야생에서 벗어났지만 더 발전하면서 야생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선균의 부자 가족으로 가볼까요? 이 부잣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선균 가족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부잣집을 지키고 유지시키는 사람은 소유자인 이선균 가족이 아니죠. 바로 가정부 아줌마입니다.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떠받치고 지탱해주는 것은 결국 이 가정부 아줌마입니다. 정작 엄마이자 가정주부인 조효정은 가정부 아줌마 없이는 빨래 하나 돌리기가 힘든 실정이죠. 가정인이 이 정도지 안보나 경제 혹은 기술이나 전문직이었다면 분야나 산업의 붕괴, 회사의 붕괴로 이어졌겠죠. 그리고 이 가정부 아줌마를 지탱하는 것은 능력도 없고 사기나 처당해서 도망다니는 신용불량자이자 지하에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그 얘기는 이 집은 사회에서 가장 낙인 찍히고 밑바닥이며 그 집의 빌부터 기생충으로 살고 있는 그 실패한 가장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선균은 이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왜 자꾸 선을 넘어오냐며 싫어하고 짜증냅니다. 기생충을 박멸하고 싶어 하죠. 자기 집이 지탱되는 것은 결국 선을 넘어오는 기생충들 때문인데 말이죠. 결국 자신의 집과 자신의 회사가 유지되고 번창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기는 쉽지 않죠. 자기는 부자이고 위에 있잖아요. 지상층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긴 뭐 아줌마의 세고 셌으니까 다시 또 구하면 그만이긴 한데.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박멸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격이 있는 인간을 박멸하는 건 말이 쉽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냄새입니다. 인간은 적당히 선을 긋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의외로 동선이 겹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든 서로 간에 선이 있고 계급이 나뉘고 구분이 있습니다. 너와 나는 같은 인간이 아닌데
냄새는 계급, 재산, 사회적 지위, 남녀, 노소, 인간의 선악과 관계없이 마구 선을 넘습니다. 즉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마구 선을 그은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박멸할 수 없음을, 같이 숨쉬고 함께 냄새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임을 기생충 영화에서는 냄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계층을 나누지 않는 아이는 온 가족에게서 그 냄새가 난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세계에는 이런 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다. 둘이 냄새가 똑같아. 고등학교 딸아이는 냄새와 상관없이 과외 선생님과 심지어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럼 아이는 마냥 착한 존재인가요? 아이야말로 부모에게서 기생하는 독재자이자 갑 중의 갑이죠. 아이이니까 용납이 되는 거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냄새가 난다고 하는 행동은 대단히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봉준호 영화는 항상 이렇게 선악이 불분명한 아이러니를 담습니다. 봉준호만의 매력이죠. 냄새는 송강호 집 사람들한테만 나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잘 씻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면서 인간은 벗어났던 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야생에서 냄새를 남기는 것은 영역 표시의 의미가 강합니다. 즉 냄새를 풍기는 것은 권력자들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약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냄새를 지워야 살아남습니다. 냄새와 채취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가능합니다. 선을 긋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를 받아들입니다. 키스를 할 때는 심지어 타액을 섞습니다. 잠자리에서는 심지어 냄새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침이 너무 좋다는 사람을 만나면 정신병원에 신고하실 겁니다. 철저하게 선을 그어서 차단하고 분리하고 박멸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하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침과 냄새를 나눕니다. 사랑이란 위대함은 나를 낮추고 오히려 상대방을 높이게 만듭니다. 너무 더워서 잠깐 옷 좀 벗고 할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송강호 가족들은 바퀴벌레입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선균 부잣집 가족들이 캠핑 간 사이 술판, 음식판을 버리고 온갖 난장판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들어와서 불을 켜는 순간 식탁 밑으로 사사삭 숨어버립니다. 바퀴벌레처럼 샤샤샤샥 숨겠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분명히 신분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선균이 얘기하는 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선은 존재합니다. 이 선긋기의 끝판왕은 혐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보이는 혐오들은 어찌 보면 대단히 자본주의적입니다. 나만 기생하고 너는 나에게 기생하면 안 됩니다. 너와 나는 감히 같은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난 되지만 너는 안 됩니다. 내로남불, 이중잣대해야 합니다. 여자가 어딜 감히, 남자가 어딜 감히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선을 넘어와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득을 함께 나눈 건 역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와 나는 동등한 데칼코마니이지만 데칼코마니 흉내를 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내 밑에 있어야 하는 하층민들인데 마치 자기도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동등한 존재인 척 데칼코마니 행세를 하니까 마치 자기가 상위 포식자인 양 냄새를 풍기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거하고 격리시키고 박멸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공생과 사랑할 필요는 없으니 상대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용납하면 상대가 나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나에게 냄새를 풍길 수 있으니까 선언을 넘어올 수 있으니까요. 청소는 늘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청소부가 내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건 싫으니까요. 늘 안전하고 경찰력이 쉬지 않고 일했으면 좋겠지만 감히 경찰이 근무 시간에 편의점에서 빵과 음료수를 사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누군가가 늘 청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거리 청소는커녕 우리가 건물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보기가 힘듭니다. 그분들 다 바퀴벌레처럼 남들 없는 새벽에 출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숨어서 청소하고 숨어서 밥을 먹습니다. 단적으로 쓰레기차는 새벽에 다닙니다. 외국에는 그래서 대낮에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그게 맞다는 뜻도 아닙니다. 쓰레기차 냄새 맡고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핵심, 속성, 원리를 이해하자는 것이죠. 청소하시는 분들 분명히 존재하고 계속 청소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기생충 취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기생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돈 주니까 된 거 아니냐고요? 돈으로만 인간을 정의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당신의 몸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연봉 이만큼 받는다고요? 그건 당신이 벌어오는 돈의 가격에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죠. 인간의 목숨값이 얼마인지, 인간의 가치가 얼마인지 돈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돈 내는 만큼 받습니다. 판사나 대기업 회장이 중요한 사람이 뒤진다고 보험사에서 돈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보험료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대하는 건 오히려 기생충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대접보다는 돈을 더 원하죠. 우리가 기생충 대접을 받는 것일지라도요. 참 재미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별 다르겠어요. 돈 많이 벌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 기뻐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럼 돈만 벌면 되나요? 돈 많아져서 불행한 경우가 천지에 널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을 원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인간을 돈으로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돈 없어도 되나요? 둘 다 필요하죠. 돈이 있어서 오는 행복과 돈 없어도 오는 행복이 둘 다 존재한다고요.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죠. 이 쌓여가는 데칼코마니의 불합리한 구조는 폭우가 오며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비가 오자 부잣집은 미제 텐트를 펴고 캠핑까지 즐깁니다. 가난한 집은 물이 역류해서 아예 집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수재민 신세가 돼버리죠. 똥물이 터져 나오는 그 삶을 막다뜨리자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채 담배를 빠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참고로 옛날에 강남이 상습 침수 구역이었습니다. 하도 침수가 돼서 거길 피해서 빠져나온 마을이 바로 설해마을입니다. 반포동 할 때 반포 한자가 물이 모이는 개울이란 뜻이에요. 참 재밌죠? 지상의 기생충 가족이 빗속에서 캠핑과 섹스를 즐길 때 반지하의 송강호 기생충 가족은 삶의 터전은 집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지하 벙커의 또 다른 기생충 가족, 즉 가정부 아줌마가 죽어가는 그 순간 남편은 지하에 갇혀 손발도 다 묶인 채 자기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자기 머리를 찧어서 피를 흘려가며 미친 듯이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절대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송강호 가족들이 사기치고 하는 게 애초에 더 나은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그거 외에는 살아날 방법 따윈 없으니까요. 아니면 착하게 기생하다가 결국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죠. 이들은 모두 천하의 악마, 사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송강호 가족은 사기꾼의 범죄도 저지르지만 기본적으로 화목하고 착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선균 가족은 반지하와 지하 사람들에게 은근히 기생할 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벙커에 숨어 사는 가정부 아줌마 가족 역시 기생할 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 밀어서 죽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착한 사람입니다. 충성의 언니가 진짜 좋은 분인데 완벽한 악인도 완벽한 선인도 없습니다. 서로 어떻게든 데칼코마니를 이루어 기생할 뿐입니다. 이선균 부자 가족의 비가 온 다음 날은 기분이 좋습니다. 미세먼지도 알아서 사라져줬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송강호의 가난한 가족의 비가 온 다음 날은 피곤하고 힘들고 슬픕니다. 하루아침에 불강력적으로 수재민이 되었고 파티에 초대받을 입을 옷을 구걸해야 합니다. 송강호 가족은 박살이 나버린 자기네 집은 구하지도 못한 채 부잣집 이선균 가족의 파티 준비를 위해 온 가족이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분들이 모여서 파스타, 그라탕 같은 맛있는 서양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냄새가 눈치도 없이 차 안을 가득 채웁니다. 가난이라는 그 냄새가, 가난한 사람에게서 나는 그 서민들의 그 지하철 냄새가 말이죠. 가장 처참한 엔딩 직전의 날씨는 가장 화창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터져 나옵니다. 참고로 이때 부르는 노래는 핸델의 오페라 로델린다의 산막에 나오는 곡입니다. 핸델은 독일 사람이지만 다들 그렇듯 이태리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Mi caro bene는 My dear love, 내 사랑하는 이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를 되찾은 뒤 부르는 기쁨과 사랑의 아리아이죠. 입시곡으로도 자주 불리는 노래입니다. 송강호 가족의 비참함과 굉장히 잘 대조를 이루고 있죠.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것이 다 엉키어버린 그 순간,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은 이 순간에 부잣집 가장 아빠 이선균은 자기 파티하는데 기분 잡치지 말라는 의미로 선을 넘지 말라며 경고합니다. 아내까지 죽어버린 막다른 골목에 실패한 가장은 더 이상 지하에 숨어있지 않고 나와
나와서 파괴 행위를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상황에도 수많은 부자들을 놔둔 채 굳이 가난한 집, 자신의 경쟁 상대들을 죽입니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서로 찌르고 뒤엉켜 싸웁니다. 부잣집 이선규는 바로 자기 앞에 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가는 것은 본체만 체하고 단지 기절한 것에 불과한 자기 아들 때문에 차키를 내놓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선을 넘어오는 냄새 때문에 코를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송강호를 지탱하는 그 하나의 이성끈마저 끊어져 버립니다. 지상세계는 이 대저택을 끌어가는 가장이자 아버지인 이선균이 있습니다. 그 데칼코마니 세계인 지하에는 자신의 가정을 끌어가는 데 실패한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유령이 됩니다. 실패해서 벙커에 숨어 사는 가장은 유령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집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유령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가장은 집에 잘 없는 유령 같은 존재이지만 대접을 받습니다. 실패한 가장은 집에 있으면서 보일 때마다 유령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은 영화 기생충이 왜 부제가 데칼코마니였는지 그 안에 있는 구조들을 데칼코마니로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